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아까 그 했던 내용 중에 수정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가정법 아래에서 1교대 기준을 200교에다 했는데 200두라고 했는데 300두예요. 300두고 거기에 이제 10분의 1을 거두니까 30두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법 아래에서의 1교대 기준은 400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0분의 1이니까 20두를 걷는 거죠. 그러면 10두를 좀 더 낮춰놓는 거니까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문 육두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20분의 1을 이렇게 걷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예전에는 되게 하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측정을 해갖고 대개 보면 2, 3등급 다 띄었어. 등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세수는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걷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연봉구도법에 20분의 1 이렇게 적혀있는데 20분의 1로 하는 거는 연봉구도법 내용이 아니라 전본 육두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본 육두법을 20분의 1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연봉구도법이 적용돼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 조선이 공납과의 방납을 보죠. 자, 이 공납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대동법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공납이 상당히 국가 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전세는 국가 재정이 그렇게 큰 비중을 못 차지해요. 왜 그러냐? 전세는 누가 내죠? 지주들이 내죠. 그리고 주로 양반들이 내잖아요. 양반 지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입장일 때는 그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해갖고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조법을 갖고 치안도 낮추고 그런 이제 편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세율은 그 세금 비중은 이제 공납이 제일 높다. 그래갖고 국가재정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이 공납은 고려시대에도 걷었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특산물을 걷는 건데 그럼 여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그 걷는 그 징수 기준이 그 개인이에요? 아니면 고을 단위로 걷는 거예요? 일단 개인한테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공납은 뭐죠? 고을 단위로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그 9년의 어떤 수령이 책임지고 걷는 거예요. 고을 단위로. 이게 공납이거든요. 상공이든 뭐 벌공이든 하는데 문제는 고을 단위로 부과하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죠? 개인이죠. 호 단위로 납부하는 거야. 네. 그래서 수령한테 예를 들어갖고 밀감 1000톤 이렇게 1000톤도 맞나? 예를 들어 1000톤 하면 그것을 가오당 수령이 나눠서 부담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걸 뭐냐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납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납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 공납이면서도 넓게 보면 어디에 속해요? 요역에 속해. 그래서 그 위에서 시키면 그것을 자기 노동력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역에 속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공납과 요역이 크게 구분이 안 됐어. 그래서 보통 상요라고 하죠. 상요. 상공인데 공납 상공인데 이걸 요역을 통해서 자기가 따와가지고 만약에 감이 있으면 감을 따와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그래서 크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공납과 그 다음에 요역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넘어와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납하고 요역이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 또한 공납의 기준하고 요역의 기준이 거의 일치해요. 일치. 그래서 공납의 기준과 요역의 기준은 징수 기준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조선후기 때 공납이 뭘로 바뀌었죠? 대동법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에서 뭘로 바뀌어요? 그 정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역도 뭘로 바뀌는 거죠? 정결로 바뀌는 거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역과 공납의 기준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보죠. 자, 공납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제 상공, 벌공, 징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공은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지정된 품목의 토산물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고을 단위로 납부하고, 그러니까 고을 단위로 부과하고, 그거를 이제 수령이 각 호당으로 이렇게 또 따로 부과를 하는데, 자, 벌공은
부정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납품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사신들 올 때 이제 주로 하고요. 진상은 그 왕이나 왕실 개인에게 그 바치는 공무예요. 그래서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왕비나 이런 사람들의 지방 특산물을 상납하는 제도인데, 물론 이제 그 지방 고의 수령들이 직접 가지가 자기가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그러지 않겠죠. 백성들 동원해 식으로 해갖고 이제 부담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상공 벌금 진상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상이었어. 진상이 왜 그러냐면 주로 그 왕이나 왕비한테 갖다 바치는 거냐면 그 지역에 먹을 것들을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 수하상이 이제 그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왕이 그걸 먹고 그 지역의 어떤 사정들을 좀 아는 그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냉장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운반하는 과정이 뭐예요? 부패하고 이게 뭐냐 썩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 그 지금도 그 이상한 사람 보면 뭐라고 해? 진상이라고 해. 진상. 네. 뭐 홍시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 대지 발전제 보면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죠 공납의 기준은 고을 다니지만 실제로 걷는 건 뭐죠? 호교야. 호구. 그리고 이제 공납의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요육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예, 원래 공납이 어디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이죠? 요육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호구라는 것도 이게 처음에는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까지는 이 호구에 뭘 기준했냐면 남정네 정을 기준했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조선 중기 때부터 뭘로 바뀌냐면 호구의 정결로 바뀌어. 그래서 예전에는 한 호에 얼마나 남정네가 많이냐에 따라서 그 많이 부과된 건데 반해서 나중에 뭘요? 자기 호에 남정네 수가 아니라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결수에 얼마나 따라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점이 생기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호구야 아니면 정결이야. 기준이 이중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뭘로 이제 기결되냐면 정결로 기결돼요. 예. 그래서 고려 조선 전기 때의 조선 전기 때의 그 내용은 고려 후기 때의 그 전정각, 그 다음에 고려 조선 후기 때의 그 정결의 중간 단위, 가도기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제 9년에 공무의 풍목과 수령을 적은 장군 공안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부과하면 각 지방에서 이렇게 부과하면 그 박성들에게 이게 호를 기준해서 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공무의 풍목과 수령을 정할 때 9년의 토지와 호구의 다갈 기준을 배정하고, 민호도 이제 기준할 때 그 민호의 토지 다소에 따라서 5등급을 배정을 해요. 그래갖고 대개 보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호는 뭐죠? 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는 뭐죠? 잔잔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해요. 이게 이제 마련한 것이 뭐냐면 세종때야. 세종. 자, 그래서 있는데 예전에는 뭘 기준한 거죠? 예전에는 토지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남정네 수를 기준했는데 세종 때 들어와서 뭘로 바뀌었다? 토지의 토지의 그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납의 문제점이 등장하는 뭐냐면 이제 방납의 폐단이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적 지배 질서가 반영됐고, 그래서 이제 주로 공납을 이제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호를 기준했는데 좀 약간 잘 사는, 그 다음에 신분상 우위인 호는 자기가 집에 잘 살아도 뭐죠? 적은 것을 이제 배당받죠. 그래갖고 5등급에서 실제로 대를 받아야 되지만 잔잔호나 잔호 이런 식으로 배정받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의 풍목과 수량이 장기적으로 고정돼서 다음에 거다 앞단계 징수할 인납이 있어요. 인납. 그래서 올해 다 받았으면 내년까지 끊어서 쓰는 그것을 인납이다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다 걷었는데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걷는 거야. 꺼다가. 그 약간 이게 비슷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교직 생활 들어가시면 보통 1년차인가 2년차 병가가 없어요. 병가가 며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한 3년인가 4년차 넘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1, 2천을 놔줄 때 어떻게 벽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말도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2분의 1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네,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것도 인납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그것도 있대. 뭐 2달 내가 원래 병가가 60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30일 더 쓰고 있다. 내년에 것을 끌어다가 30일 더 붙여갖고 쓴다는데, 왜냐면 그 교직에서 맨날 아픈 건 아니잖아. 병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비슷한 게 인납이에요. 예. 자,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공납 부과 기준의 이중성. 아까 조선전기는 그게 호군지 토지결수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뭘로 통일했다? 토지결수로 통일됐어요. 토지결수로. 자, 그 다음에 그 공납의 문제점이 제일 심한 게 이제 뭐냐면 방납인데, 방납을 이제 좀 얘기하려면 이게 사전적이가 뭐냐면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공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수주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푸셈에서는 대납하고 구분을 한다고요. 대납은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수수하는 거고, 방납은 원하지 않은데 강제 중간에서 갖고 했다. 그래가지고 구분했는데, 실제로 통방이나 교과서는 그렇게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방납이나 대납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금지를 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관점에서 이 방납을 예전에 말했죠. 뭐와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했죠? 상품화폐 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 방납업자들이 이제 이걸 더 촉진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그거보다는 더 부정적인 더 많아요. 그러면 방납 과정을 이제 볼게요. 방납이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은 원래 이제 그 공납물을 적어놓은 것이 국가의 그 세금 장부가 뭐라고 하냐면 공안이라고 해요. 근데 공안이 매년마다 이제 개정되는 게 아니라 뭐 20년, 30년, 어쨌든 100년마다 개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 특산물이 있었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특산물이지만 수량이 적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공안에는 그 특산물의 한도를 이렇게 특산물에 어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감에 뭐 1000톤 이렇게 배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감을 지금 생산을 안 해도, 그 1000톤을 생산 안 해도 항상 중앙정부에 꼬박꼬박 바쳐야 돼. 그러면 그것을 부족한 부분은 어디예요? 외지에서 사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납업자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지방에서 이제 생산된 물품 중에 그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여름 때 원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가을 때 생산해. 시기가 안 맞죠. 그 경우에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자들을 또 수송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납업자들이 개입한다. 그래서 그 방납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하냐면, 여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점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점태하면 그거 연상하죠. 그 백성들이 뭐냐면 특산물 갖다 바쳐도, 가나에 갖다 바쳐도 그 가나에 있는 방납업자 짜고 있는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태차 놓는 게 점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인식이 왜 인식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일단은 보면 점태가 왜 발생하냐면, 자 여기가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각 고을마다 이게 뭐냐면 그 특산물 요구하죠. 그래서 가나가 있으면 가나가 백성들 호단위도 이렇게 부과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 가나에서 이제 호를 이제 기준으로 갖고 이제 그 징수를 해요. 그럼 가나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에 납부를 해. 국가에. 근데 국가에 납부할 때 어디 납부하냐면, 서울 올라가면 그 영창이나 이제 창고들이 쭉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하철에 영창 무슨 창고도 있죠. 창자 붙이는 거. 예. 되게 국가의 창고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납부하면 거기에 있는 관리대 있어. 이 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의 그 뭐냐면 그 머슴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 머슴들이 딱 보고 안 받아줘. 품질이 나쁘다고. 그리고 퇴짜나. 이게 점태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서 가나에서 받아가지고 점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국가에서 이제 갖다 바칠 때 이제 관리들 와가지고, 경주인역 아시죠? 그 사람들 와가지고 갖다 바치면 거기에 있는 그 뭐냐면 이섭애들이나 그다음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납업자나 고관대를 짜가지고
그냥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주냐? 자, 중간에 이제 박납업자들이 있어. 박납업자들이 사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대신해달라면 사주인들 와가지고 다시 납부를 해주는 거야. 납부를 해주면 그제서야 받아줘. 그건 이제 뭘 의미해요? 사주인들과 그게 창고에 있는 관리들, 뭐, 이서들, 뭐야, 커넥션 관계다 그랬죠? 내부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유착관계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아에서 그 지방의 이제 그 아전들이 올 때는 일단은 창고에 안 가요. 언제 가면 사주인에 가. 사주인들이 박납업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있고, 경주인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박납업자로 바뀌는데, 이 사람들 가가지고, 뭐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고 하면 이제 돈을 주면 사주인들이 와가지고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사주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경주인, 경전이도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해주겠어요? 아니죠? 그거 어디 받아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번 얘네들이 납부하고 대신 뭐냐면 관리들 그 지방에 가서 각 가업벌로 이제 뭐냐면 있는 그 백성들이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는. 그때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태라고 딱 생각하면 얘네들이 관아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야? 관아에서 국가에 갖다 바치는데 그때 거부를 하니까 경주인이나 사주인들에게 뇌물 바쳐갖고 이 박납업자들이 대신 납부를 하면 박납업자들이 내와가지고 백성을 뜯어가는 그 구조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요게 9편에 있거든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해보면 공납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였죠? 마을단위로 부과하는 거야. 돌대로. 그러니까 징수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죠?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고을업자들, 고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칠 때 이게 점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여튼 상위 간원들이 백성 대신 공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 막대한 수수료를 붙여서 착취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민들이 발생이 돼요. 16세기 때. 자, 그래서 이제 공납의 개선책들은 이제 나오게 되죠. 공납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가지 개선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개선안이 뭐냐면 그 수미법 뭐죠? 공무를 쌀로 걷자. 그래서 공납의 표단을 개선하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열 개혁안도 거의 비슷해요. 쌀로 한산해서 차별 없이 걷자 이런 건데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쌀로 걷는 그 개혁안을 그 당시에는 실시하지 못했어. 일단 반대파들이 너무 많고 박납업자들이나 또 토지 정결력 지주들이 큰 손해를 보죠. 반대가 심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물론 약간 시장이 있었긴 했지만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 근데 나중에 대동법을 실시할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를 직접 갖다 바치지 않아도 그 시장에 가면 전국에 있는 특산물들 살 수가 있어. 쌀로 이렇게 돈으로.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아직까지는 16세기 단계까지는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개혁안들이 모여가지고 뭐죠?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죠. 물론 이 대동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민간에서 고을 단위로 일종의 실험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대동. 사대동은 일종의 국가에서 대동법을 실시했죠. 개인 단위도 이제 뭐 고을 단위로 실시한 게 사대동이다. 그 토지 정결 기준을 해갖고 이렇게 걷는 거고 공물 장면에서 수미법도 그 제한도 있었고 또 지방마 반대동이라는 게 있어. 반대동. 반반자 있죠? 반대동. 요거는 뭐냐면 상공은 걷고 벌공은 뭐냐면 원래 예전대로 걷고. 예. 그래갖고 상공만 이제 뭐냐면 토지 정결로 해갖고 걷고. 그래서 이렇게 사대동, 수미법, 반대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안이나 여러 가지 실험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 조선후기 때 대동법이 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요거보다는 박납회담보다는 대동법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조선후기 때.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법 못했으니까 공법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연관드리고 해볼게요. 자, 95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새로 실 때 실시한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관청의 이름을 써보고 위주진 개혁을 내용을 써보시오. 그 공법의 한계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이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들어갈 것은 전제상중서예요. 전제상중서. 예. 그래서 공법을 실시하는 과정에 여러 번 시한들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최종 결과 전제상중서를 마련해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1444년에 토지 비옥도와 그의 농사형편에 따라서 고려해서 했던 것이 공법이죠. 그래서 그 공법의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공법의 내용들을. 그래갖고 이제 그 경무법에서 결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주축을 사용하고, 전문육두법, 연부구두법 등을 사용하고 등등, 그 다음에 다폰손실법을 폐지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한계는 이제 거기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펴보세요. 자, 111페이지 74번. 74번. 자, 이 7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양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양전사업. 그래서 양전사업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시간에는 안 다뤄봤는데, 한번 보면, 자, 양전사업은 뭐죠? 토지를 측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건국대전에 보면 20년마다 한 번씩 측량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양전사업은 되게 국가재정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안 됐어.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왜 이게 제대로 안 됐는가? 일단, 중앙 양반관료, 항충사의 토착 양반료 아전층의 반대. 왜냐면 이게 제대로 토지조사하면 세금은 얘네들이 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국가에서 너무 많이 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무개혁 때 강무양전 있죠? 이것도 100년 만에 한 거예요. 100년 만에. 그래서 잘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안이라는 것은 양전사업을 하면 그 양전사업의 어떤 그 결과들을 적어놓은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논밭의 구분하는지 소재, 소유주, 위치, 토지 등급, 결별수 이걸 적어놓은 게 양안이야. 토지 대장이. 근데 주의할 건 양안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뭐 하는 문서죠? 조세를 이제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야. 네.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서 인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안 했어요, 국가가. 그건 나중에 얘기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한 거고, 요거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런 뭐냐면, 그, 토지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든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전사업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 대장이 누락된 토지천에서 세입수를 확보하기 위하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천재교육 1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양전이 뭔지는 이제 좀 개념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거기 생각 넓히기 보면 그 조선후기 때 양전 사업이 있죠? 여기 한번 누가 읽어볼게요. 네. 양전이란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국대전에는 20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전을 한 후에는 양안을 작성하는데 양안에는 논밭의 구분, 소재, 소유주, 위치, 토지의 등급, 결부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하지만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양전은 보사하고 삼남을 중심으로 한 양전마저도 선조 37년, 광해군 14년, 인주 12년, 숙종 45년에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이는 중앙의 양반 관료 혹은 향촌 사회의 토착 양반지주나 아전층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혹은 수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때문에 양전 사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중간 이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양전 사업에 반대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과 관련된 부분들 좀 볼게요. 몇 페이지 그걸 뭐냐? 95페이지. 95페이지. 17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17번 문제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좀 보면 자, 다음은 조선시대 때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히 밑줄치인 원칙이 성립된 배경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세 가지 쓰시오. 제시해보시오 있는데 자, 각 지방의 공무의 품목과 수량을 정할 때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방의 생산물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하되 중앙정부의 1년 경도 참작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 제도는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예. 보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대동법.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쓰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부터 그 방납 공납 기준이 처음에는 뭐예요? 남정되었다가 뭘로 바뀌죠? 토지 호수 기준이 정결로 바뀌죠. 호수 기준인데 정결로 바뀌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정착된 것이 그거다.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이 제도의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제도의 문제가 그 전에 이제 방납제도와 관련된 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잠깐 이게 이게 이제 좀 잘못했네. 거기 나제도의 문제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나제도 나를 빼먹었네. 이 제도니까 밀집주인 부분 관련된 내용들 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있는데 요거는 공납 관련된 징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공납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공납 같은 경우에는 공무의 품목과 수량이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납 이런 것들 앞단계에서 사용하는 인납이 있고 그 다음에 벌공이 또 있고 거기에다 이제 생산되지 않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점태 같은 거 있죠. 방납 비리. 그래서 요 내용은 공납 관련된 내용들인데 공납의 문제점을 쓰시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 줄친 부분은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국역으로 넘어가죠. 국역. 자, 조선시대 국역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가 조용조 할 때 뭐죠? 용과 관련된 용. 그래서 이제 그 용인데 이건 노동력. 국가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건데 여기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역하고 요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역은 신분에 따라서 매겨진 호약 여기야.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는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 여기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양인, 신분상 양인이면 다 뭐가 짊어지게 돼? 지금도 여러분들 다 어디 군대 가야 되죠. 군역이 해야 돼. 군역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군역을 이제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정군과 보인 있죠. 정군은 직접 가는 사람이고 본종은 뭐죠? 경제적으로 보조해준 사람 이렇게 나누고 대신에 양반서리 향리들은 군역에 면제받아. 왜 면제받으냐면 얘들은 어디에 속하죠? 직역에 속해. 직역.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국가에 이제 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역을 이제 속하고, 그 다음 서희도 마찬가지죠. 향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교생, 원생도 뭐죠? 직역이야. 왜 공부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역이거든. 예.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 직역도 양인이 담당하는데 원래 군역의 대상이지만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반들이 군대 빠지는 거 초창기 때는 이런 명복으로 해갖고 빠지는 거야. 이런 명복으로.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조 때 들어가면 그 무슨 제도가 실시됐다고 폐지됐다고 했죠? 사족 충군제도가 폐지됐다고 했죠? 그래서 사족은 예전에 향교나 이런 그 교생을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 못하거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군역에 의무를 졌잖아요? 근데 인조 때 들어오면 아예 그거조차도 안 해도 군역에 의무를 빠져. 어디에 포함됐기 때문에 양반호에 포함되면 다 빠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의 신분은 인정이 있죠. 그러면서 반상제가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 이순신은 이제 신분상 양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뭐냐면 그 교생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한동안 어디에 포함됐냐? 보인 신분이었어요. 양반인데도.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조 전에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데 인조 이후에는 양반호에 속해가지고 모두 다 빠진다. 아니 양반은 제가 말하자면 유학후. 갑자기 말 잘못했어요. 예, 유학후. 아까 양반호가 했죠. 유학후. 예. 유학후에 들어가면 다 빠지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역이라는 게 있는데 천인들이 맞는 거예요. 천인들. 자, 이때 천인들이라는 거는 공노비와 산노비 어디 속할까요? 공노비죠. 예, 산노비는 천역이 없어요. 그래서 산노비는 상전의 노동력이나 신고 제기 때문에 구역 대상이 아니고요. 주도의 천역은 공노비인데 주도의 천역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의 구분이 없어. 그 앞에 이제 언급했던 군역이나 직역은 남자만 하는 거죠. 양인 남자만. 근데 요거는 천역 공노비는 남녀가 구분이 없다. 여자도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소속기관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납부하는데 예전에 공노비는 역에 따라서 뭐가 몰려 나온다고 했죠? 예. 낙공노비, 선상노비, 또 하나는 공중노비가 있죠. 그래서 선상노비는 그 가나에서 직접 교대를 일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공노비는 이제 뭐냐면 신용을 갖다 바치는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고, 공중노비는 그 선상노비가 갈 동안 선상노비의 생계를 보조해 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다 천역이에요. 천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역을 보죠. 요역은 그 공납을 기준으로 했는데 앞에 이제 그 신역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요역은 그 공납과 연결되기 때문에 혼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 공납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요역에 속하는 거잖아. 요역에. 그래갖고 이제 되게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특성을 이게 바치기 때문에 요역과 공납은 비슷해요. 본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역의 종류를 보면요. 전세민을 수송하거나 곡물, 진상물, 그 다음에 작물 조달, 토목공사, 지대, 영적 이런 것들. 이게 진상물이라는 건 공무원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요역도 이게 속한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상요라고 해요. 상요, 상공과 이런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역의 부담과 배정을 보면 위로는 양반, 그 다음에 아래는 천민인데 실제로 양반이 했겠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법제적으로 정이품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과할 때는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5등급 할 때도 밑에 있는 진짜 낮은 호, 잔잔호나 면제대상으로 이렇게 하거나 토지가 없으면 아예 면제돼요. 요역은 원칙상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요역은 처리는 이제 부과가 안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지 군역이나 천리는 또 실제 요역을 부과해요. 실질적으로는 원칙상 그런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요역의 번처를 보면 자 인정수와 이거 토지결수야. 그래서 처음에는 정조 때는 고려시대에 영향을 받았는데 인정과 개정이 같이 했어. 토지 결수하고 인정을 해갖고 호를 할 때 인정과 토지 결수 했다가 언제 바뀌었죠? 개정법 완전히 바뀐 게 세종 때야. 개정법에서 개정법으로 바뀐 것이 뭐냐면 세종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종 때 뭐도 또 바뀌어요. 앞에 온 것처럼 공납의 기준도 바뀐다고 했죠? 연결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호를 기준하되 이 호가 토지 소유가 얼마 많냐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성종 때는 파율출 일부제를 실시했어요. 영민식이라고 해서 역을 동원한 시행색식이야.
그러니까 개정법은 법이고 이 897일부제는 뭐냐면 그 개정법에 대한 시행세칙이에요. 시행세칙. 지금도 보면 법이 있으면 거기에 법에 대해서 구체적 항목도 있잖아요. 내용들이. 이게 시행세칙인데 거기에 보면 상내 요역과 변례 요역을 하나요. 상내 요역은 뭐냐면 정기적인 요역이죠. 그래서 정기적 요역으로서 뭐냐면 8개월당 한 명씩 배출해요. 그래서 6일 담당하게 되고 변례 요역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부정기적이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하는 건데 전 6개월당 한 명씩 배출해요. 근데 변례 요역을 담당을 할 경우에는 그 앞에 내년에 이제 했던 상내 요역을 좀 빠주고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상내 요역이든 변례 요역이든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뭐죠 이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거는? 지주들이겠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담당하잖아. 그럴 땐 지주들이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을 해요? 그건 아니고 사람을 사거나 뭐 자기 밑에 거느리는 모순들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의 요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요역도 아까 얘기처럼 양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실제 한다? 매고노비나 천민들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다니는 수치제가 정착됐고 농업생산 발전에 세제 개편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요역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공납의 문제점과 똑같이 조선정기 때 요역도 이게 호를 기준으로 하느냐 정결을 기준으로 이중적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조선후기 때부터 대동법이 마련되면서 요역도 바뀌어요. 뭘로? 호가 아니라 토지 정결로 완전 기준이 정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 바뀔 때 요역도 바뀌는데 대동법을 거둘 때 뭐냐면 요역세도 같이 걷어. 요역세도.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정결수포제라고 하거든요. 정결수포제. 토지에 뭘 걷는 거야? 예?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뭐죠?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을 이제 어떤 그 토목공사나 이거 할 때는 사람을 동원했죠. 근데 이때는 동원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요. 고용을.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 관할에서 인부를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뭘 지급한다? 임금을 지불하는 모집제, 고립제도 발전돼요. 그래서 그 대동법이 시작될 때 이 대동법 안에 요역세도 거뒀죠. 이걸 정결수포제라고 하고 그 정결수포제에서 얻은 세원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걸 고립제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선중기 때의 그 동원하는 체제에서 인력을 조선후기 때 뭐냐면 그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뭐냐면 그 교과서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수원성 있죠. 수원성이 기일 내 원래 예상했던 기일보다 빨리 끝났어. 원래는 거중기 같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거중기 큰 역할을 못했어요.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실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조 때 또 뭐가 있으면 청계천 준설 사업이 있었어요. 청계천이 그 당시 막 넘치니까 그 준설 사업은 이제 뭐냐면 그 땅을 깊게 파는 거거든요. 그것들 태종군 이제 없애고 그것도 뭐냐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원군 때 그 경복궁 있죠. 중건사업이 왜 욕을 얻어먹냐? 돈을 줬으면 욕을 안 얻어먹었죠.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오늘날 치고 따지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네. 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95페이지 표 보세요. 자 95페이지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나의 실시의 의의를 말해보시오. 자 세종 10년부터 토지의 소유 면적의 기준했던 5를 5등급 나눠 일꾼을 얘기하는 개정법이죠. 을 바뀌었다. 그래갖고 예전 개정법이었는데 개정법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시행세칙이 마련했대요. 영민식 해갖고 897일부제가 마련했는데 자 요게 이제 나의 실시 의미를 쓰시오. 897일부제의 이제 실시 의미는 요역은 다른 조사와 함께 토지를 다니는 수치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농사기술의 발전으로 토지가 늘리지 않고
내년 경제할 수 있는 농업 생산의 발전으로 세제 기표를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토지 개수의 생산량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잉여 생산도 많고 그 잉여 생산을 바탕으로 사람을 고용해갖고 국가에 이렇게 일꾼을 동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예전에 8개 출애굽 제도 관련돼서 한 2문제 나왔어요. 시험이. 그래갖고 한번 그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자, 지도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35페이지 펴 보세요. 아, 335페이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334페이지인가? 아, 335페이지 맞나요? 맞구나. 거기 보면 이제 그 요역이 있죠, 요역. 네. 335 요역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구? 네. 요역은 그것이 적용되는 일의 내용에 따라 전세 및 수송, 공물, 진상물, 작물의 조달, 토목공사, 지대 영접 등 크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초기에는 인정일수에 따라 일꾼을 내도록 했으나 1428년부터 토지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홀을 5등급으로 나누어 일꾼을 내게 하는 개정법으로 바뀌었다. 1471년 영민식을 제정하여 토지 8개를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도록 하는 8년출 일부제를 법제화하였다. 이로써 요역은 다른 조세와 함께 토지를 단위로 한 수치제도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사기술의 발전으로 토지를 늘리지 않고 매년 경작할 수 있게 된 농업생산량의 발전이 세대 개편에 부양된 것이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법제적 규정과는 달리 지방 단위 임의로 증발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괴롭히는 무거운 부담의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인정을 단위로 한 분역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성동대 이후에는 사실상 토목공사에 군이 동원되고 모든 인정이 군역에 충당됨으로써 교육부가 대상자는 사실상 노동력을 상실한 노약자에 불과한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군역이 요역으로 배정된 현상이 촉진된다. 즉 군역 제도가 바뀌어 군역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요역 부담자가 크게 법제상으로 규정된 요역 제도는 장점을 가졌다. 17세기 이후 국물 현물 대신 쌀이나 포로 거래 공급이 실시되면서 요역은 여러 지인을 대신 현물을 내는데서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대동세 자격스럽게 개편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간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인부를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는 고립제가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국가 권력의 개별적, 인신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농민의 저항행위로 더욱 촉진되었다. 또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현물 재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가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네,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테마 21번. 이양법하고 농사직설력 보죠. 자, 이양법과 농사직설 관련되어 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냥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요 자세히 설명된 부분은 그 국부셈인가? 거기에 그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사회는 농업사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농서를 많이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 고려 후기 때, 뭐 재밀용수라든지 농사직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그 농사집요라는 책 있죠. 농사집요라는 건 이제 그 원나라 때 그 중국의 농서인데, 고려시대 들어온 농서인데, 그걸 이제 뭐냐면, 그 하북지방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하북지역에 이제 또 그 밭농사 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줬던 건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맞는 부분들만 번역해서 다 요약집을 만든 게 농서집요예요. 그러니까 집요라는 자체가 뭐예요? 요약해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이제 앞에 이제 그 뭐 농사집요나 재민용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농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세종 때 만든 것이 농사직설이야. 직설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 본 그대로 적어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직설, 이게 농사직설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농사직설서가 있는데
요 선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선을, 예, 그 내용을 예전에 기출 사료 나왔던 건데 좀 기출 사료 내가 옮겨줬다가 요 가를 빼먹었네. 여기 가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농사직선, 예, 농사직선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농토와 우리나라 풍토와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북방농업이 아니라 뭐냐면 남방농업, 주로 하삼도 있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농법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지배층들이 입장할 때는 이 북방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도나 한인도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무식하기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방농법이 또 뛰어나다. 그 당시 남방농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집약적인 농법이거든요. 왜냐, 그 적은 토지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갖고 많은 생산량을 얻는 집약농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호해.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게 뭐냐, 그 조방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적은 넓은 토지에 그냥 확 뿌려가지고 걷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도 낮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적 특징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왜냐면 그 남방 같은 경우 하산도 지역은 인구가 많잖아. 지금도 인구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 1인당 토지 면적이 뭐예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농법이 오히려 더 맞는 거고.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조방적 농법이 맞는 거고, 인력을 최대한 적게 쓰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방 농법을 이제 천시하고 주 남방의 농사 경험을 이제 중점으로 해갖고 편찬했다. 그 다음에 독자의 농법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 논바리 가리 요령과 파종법, 시비법, 농기구 등을 기술했는데 우리나라 독자의 농기구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게 니은이에요. 자, 재민요술과 농사집요를 영향을 받은데 주요할 것은 뭐냐면 재민요술과 농사집요에 영향을 받은 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죠? 형식과 구성에 영향을 받은 거야. 내용은 어디에 바탕한 거죠? 우리나라 독자의 농법을 바탕한 거고 형식과 구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구글에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 한전농법하고 수전농법을 같이 다 소개했어요. 예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게 아마 수전농법만 소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렸죠? 뭐죠? 한전농법 같이 소개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전농법, 수전농법 중에 제일 그 당시 중요시한 농법은 수전농법이 아니라 한전농법이에요. 현실적이고. 왜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전농법 맞지가 않아. 그 수전농법은 저기 뭐냐면 그 중국의 강남에서만 맞는 풍토죠. 근데 그 조선시대 특징이 뭐냐면 조선의 지배층, 그 중앙의 지배층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인들은 그 수전농법 보급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풍토에도 안 맞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대민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전농법을 되게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항법이거든요. 이항법은 우리나라 풍토에 좀 안 맞는 게 있어. 왜냐면 이항법 강수량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만 그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강수량이 많잖아. 특정 시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수익시설이 필요했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사직선에 수록된 농사법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하나가 뭐냐면 그 수경농법이라고 하는 수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농법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수경농법가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수경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내기법이 있어. 이항법. 수경지파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물을 가다 놓고 그냥 뿌리는 거야. 지파 형식 그냥 뿌리는 거죠. 이게 수경지파고 모내기법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뿌리기 전에 목판에다가 그 어린 벌씨를 이제 키우죠. 그 다음에 뭐죠? 그걸 해갖고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적는 거지. 이양하는 거잖아. 이식하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 모내기 또는 삽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공사기출문에 삽종법 해놓고 이게 무슨 법이냐? 이항법이에요. 이항법. 이항법은 이제 이거 중국사 관련된 건데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거? 보통 이항법은 이모작으로 연결돼 있죠? 당나라 중기 때 강남 지역에서 했다가 언제 학살이 돼요? 송나라 때 학살이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건너왔는데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언제 확산되냐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확산이 됐던 법이 이항법이야. 그래서 이제 농사직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삽종법, 모내기법에 대해서 소개는 해요.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건장하진 않아요. 왜 건장하지 않냐? 그 당시에는 이 모내기법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저수지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가뭄에 어떻게 돼요? 타 죽는 거지, 위험하고. 그래서 건장하진 않아. 그래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건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정농법이죠. 그래서 이제 맨 땅에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곡식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되는 방법이죠. 이게 건삼인데 주로 이제 우리 풍토에 맞는 방법이야. 건삼이가. 예. 그런데 이제 그 건삼이도 건사 직파도 있고 또 뭐냐면 건삼에다가 이항법을 서로 결합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특강에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 권항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항법은 수정법이죠. 이 권항법은 한전농법인데 거기에 이항법적 요소를 한 거야. 모파를 키운 다음에 목을 그 맨 땅에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옮겨주는 다음에 물을 내는 방법이죠. 예,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농사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농농사만 제가 적어놨는데 반농사는 이제 긍정이라는 게 있어. 긍정. 긍정은 뭘까요? 뿌리 근자야.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뭐냐면 월동작물인 보리나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뿌리에 뭘 심냐면 그 뿌리는 그대로 놔둔 채 조와 콩을 같이 심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생산량을 높인 거죠. 그래서 뿌리나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밴드에 다 베지 않고 뿌리만 남겨가지고 그 뿌리 밑에 뭘 심냐? 조와 콩, 팥 같은 걸 심는다. 그래서 1년 2작이나 2년 3작을 하는 건데 아마 뿌리에 심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지적에 도움이 되나 봐요. 제가 농사를 짓지 못해도 잘 모르겠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간종이라는 말 들었어요. 간종? 반농사에서? 간종은 뭐냐면 보통 이게 고랑과 이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게 이랑이라고 하고 이게 고랑이라고 하죠. 예. 근데 보통 고랑 이랑을 하나 짓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고랑과 이랑이 다 뭐냐면 씨를 뿌리고 씌워. 이게 뭐냐면 간종이다. 그러니까 간종을 하면 많은 농사량을 지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뭘까요? 지적 금방 고갈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반농사 경작법으로 금경이니 간종이니 이런 것들 소개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조선전기 때 1년 1작에서 1년 2작이나 2년 3작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농사 경작법만 알고 있는데 반농사 경작법도 같이 실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한전농법과 수전농법도 같이 실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농사직설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 큰 도움을 주냐? 그렇게 도움을 안 줬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왜냐면 이 농사직설은 새로운 농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농민들이 알고 있었던 농사들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려준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야. 특별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왜?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다. 지금처럼 뭐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뭐 가르쳐봤자 다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양장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때 이제 했는데 금양장록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금양이라는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오늘날 시흥 지역이야. 시흥.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사법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가집성은 이제 호종 때 신속의 이하법을 중에서 수정농법을 이제 그 소개했다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관련돼 갖고 이제 요건 좀 약간 보수적인 그 농서예요. 지주 전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했던 건데,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다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상업적 농법하고 이제 관련된 책들과 비교해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평가평가 문제에서 찾아볼게요. 자, 101페이지 40번 문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농사직설을 만들 때 참고한 중국 농서 두 가지 써보고 농사직설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 줄에 써보시오. 요거는 농사직설인데 활용된 그 중국 농서 영야중은 내용과 구성과 그 구성 측면에서 재밀 요술과 농사집요라는 책이죠. 이미 그 고려 후기 때부터 들어왔던 그 중국계 농서죠. 활용은 이제 벼농사를 비롯해 곡물류의 효율적인 재배법을 설명하고 지방 간의 어떤 건농 지침서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그 지도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도서 442페이지 펴보세요. 자, 저 지도서 보면 이제 그 농사집설과 금양장록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12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서술한 농사직설이 관찬농서로 편찬되었다.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으로 저술한 농사직설은 중국의 대표적 농서인 제민요술과 농상짐요 등을 참고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농부들의 농사법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들었다. 이 농서는 벼농사를 비롯한 곡물류의 효율적인 재배법을 해설하여 지방 간의 건농 지침서로도 활용하게 하였다. 또 농사직설은 논밭가리의 요령과 하종법, 시비법, 농기구 등도 서술하여 농업기술의 향상과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성종 때 강희맹은 금양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금양 장록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뒤에 농사직설과 함께 한 책으로 간행되어 조선 전기의 대표적 농서로 활용되었다. 자, 그 중간에 재민요술과 농사집요라는 책도 같이 알아주세요. 재민요술과 농사집요 그에 참고를 했다. 예. 그러니까 농사집요는 그 전에 그 원판이 뭐라고 했죠? 그 원판은 농사집요의 원판은 이제 나도 까먹었네. 그 농사집요 원판이 농사집요고, 예, 그걸 이제 줄인 게 뭐냐, 농서집요, 예, 농서집요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뺄게요. 훈민정음 볼게요. 훈민정음도 97년 기출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부분이. 자, 훈민정음은 이제 보면 창제 배경을 이제 볼게요. 일단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필요성. 왜냐면 그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를 알고 있는데 피지배층들은 모르고 있죠. 누가 답답할까요? 네? 지배층이 답답하지. 왜냐 이걸 일일이 말려서 설명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 아까 이제 말과 글에 일치하지 않은 불편함. 예, 조선 한자음의 혼란 반지인데 이게 좀 설명하면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한자가 건너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이런 글자가 있어.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걸 따라고 해. 이걸 샤오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중국 그 한자음을 읽을 때 중국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죠. 이걸 듣고 우리식으로 이제 말래.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을 이걸 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걸 태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걸 따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읽을 때 혼란이 되게 있겠죠.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이걸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읽을 수 있는 걸 하나로 고정하면 어떻게 해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라고 읽자, 이걸 소라고 읽자. 그러면 상당히 한자음을 통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사대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 사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세종은 사대주의자일까요? 이 사람도 사대주의자예요. 네. 중국을 받들어 모셨던 나라. 그렇지만 사대라는 말이 자주 하고 그 당시에 대입된 말이 아니에요.
사대할 수 있으면서도 뭐죠? 그 다음에 또 자주 할 수 있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건 한글을 만드는 것도 사대성에 관련되는데, 왜냐 중국의 뜻을 삼국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글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 뭐냐면 중국어를 제대로 받아들여 한문을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중국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했다. 한자음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사대성에 연결된 거야. 예. 그렇죠. 채말리 같은 사람도 또 반대 상수 올렸죠. 어떤 식으로? 이게 글을 만들기 위해 중국이 만약에 알면 어떻게 되냐? 그 지금까지 그 독자적인 문자들 만들었던 그 오랑캐 민족도 어떻게? 지금 한 적도 없다면. 중국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대왕이 열받으면서 너는 의문의 뜻이 알고 이 뜻을 아느냐 막 하면서 야단쳤잖아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따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매칭의 도덕적 교화.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 질서, 양반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제 한글 필요했다는 것. 왜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종의 업적 중에 상강행실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강행실도를 통해서 상강오준을 그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계에 있어. 만화만 보고도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 있죠. 없는 부분 있잖아. 그걸 알아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지편전의 문자 의무에 대한 학문적 연구 4대 외교 강화인데 이거 지편전보다는 그냥 문자 의문과 관련된 내용은 그 세종대왕이 직접 했다면 돼요. 지편 보조적이고 세종대왕과 그 세종대왕의 왕자와 공주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세종대왕이 친히 창제했다고 나왔거든요. 누구 시켜서 나왔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이제 세종대왕 업적들 보면 누구 시켜가지고 만든 것을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만들었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친히 창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세종 18년에 무슨 제도가 실시됐다고 했죠?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고 했죠? 그 세종 18년 개교돼서 세종이 친정하지 않고 문종이 있어요. 그때 이제 친정하지 않고 문종이 대리청정한 거는 뭐냐면 좀 세종의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 또 뭐도 같이 연구에 전념했냐면 이 훈민정음 훈민정음 연구에 전념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쉬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창작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대 외교 강화는 이제 의무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당시 그 공민주의 확대되면서 대중 문자의 필요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그 일본과 연결되는데 문자가 없으면 그 피해 지배층보다 누가 더 답답하다? 지배층이 더 답답하다. 일제시대 때도 그 1940년대에 일본 애들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죠. 일본어를 얘기하는데 일본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조선어 금지 정책을 하더라도 계속 한글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뭐 명령어는 뭐예요? 말을 일제히 할 수 있으니까 또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일본 글자 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글로 이렇게 적잖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주체는 이제 그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했다. 그래서 지편학자가 보조했고 그 통론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통솔하고 맞지가 않고 요즘엔 다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훈민정음 창제 반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훈민정음 활용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자 발음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문서를 편찬했죠. 아까 전에 한자 발음 통일화시켜서 동국정음, 뭐 훈문정음, 옹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했고 그 다음에 한문을 쓴 중요 서적을 한글로 풀이해서 왕조의 위협을 알리거나 백성을 보호하는데 처음에는 주로 이제 왕조의 위협을 알린 용비 어천거나 불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용적인 서적, 뭐 농사직설 이렇게 했어. 근데 유교 경전은 번역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반들이 싫어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16세기 사림대 집권하면서 이게 되게 필요한 거야. 왜냐 백성들에게 성리학적 이념을 알려주려니까 이게 한자는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학 언해라든지 이런 언해 작업적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초창기 때는 주로 그 양반들이 했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주로 양반들이 그 천하게 여겼던 것들 뭐 농서나 아니면 불경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 국가 시책을 알리는 데 이용을 했고 행정시험을 읽는데 특히 이제 서예를 채용하는 시험 있죠. 취재 같은 데 이제 훈민정음 시험했는데 근데 이 서예들이 글을 쓸 때 한글을 잘 안 썼어요.
주로 뭘 썼냐? 한문과 그다음에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했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문하고 이동문자 있죠? 이런 것도 있었어. 그냥 한글 쓰면 좀 격이 떨어지나 봐.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평민과 분효자들이 많이 썼다. 그래갖고 시가나 산문 등 문학 창작에 훈민정을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추가하자면 국가 기밀이나 그다음 병서 있죠. 병서. 그러니까 그 하양 무기나 무기 제작 같은 병서들을 여기 적었는데, 왜냐면 병서를 한자로 적어놓고 넣을 경우에는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국가 기밀은 한글 적으면 못 알아듣겠다. 해갖고 한글로 이렇게 병서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양반들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양반이 뭐 한자 말고 한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돼. 왜냐면 먼저 애들 이제 양반 자제들 얘를 가르칠 때 뭐 천자문 이런 걸 가르치죠. 근데 가르칠 때 이렇게 보면 읽어주면 애들이 그걸 듣고 그 당시에 기억하지만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복습을 하려면 그 옆에 뭘 달아놔야 돼요? 훈을 달아놔야 되잖아. 하늘천, 따지 해야지 훈을 읽고 복습이 되잖아. 근데 한 번 따가 해갖고 그 말려드는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려면 먼저 뭘 공부해야 돼? 한글을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영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먼저 제대로 해야지만 영어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 예. 괜히 영어, 한국어도 모르는 상태에 영어 배우면 왔다 갔다 얘가 훈련해. 예. 자,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의 창시의 의의를 이제 볼게요. 자, 일반 백성대 문자생활 한육, 그 민족문화 발전 보급이나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한문 사용을 통해 기득권을 유리했던 지배층의 반발을 물리치고, 아까 얘기했던 채말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반발했다고 했죠? 지편제학자들, 그 노장층들 중심에서. 일반 백성대의 문자를 창안하고, 한자 한문을 사용한 유교문화권에서 고유한 문자를 창조한 특이한 일이고, 자, 아까 얘기했던 세종이라는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했던 과학적으로 그 문자였다. 그래서 이 한글이 되게 위대한 게 뭐냐면, 알파벳은 누가 만드는지 몰라. 근데 한글은 누가 만드는지 알죠? 세종이.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통치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통치자면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뛰어난 응용학자예요. 그래서 이 응용학이 돼가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세종이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만약에 이 한글이 없었으면 상당히 뭐냐면 고생했겠죠. 지금 다 한자 공부했을 거 아니야. 끔찍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세종이라는 이분은 우리의 어떤 스승이다. 그래서 좀 있으면 5월 15일이잖아요.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에요. 탄신. 5월 15일을 이제 그 스승의 날로 정하는데 그런 의미일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좀 쉬었다가 그 이의와 이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